박수 지식 공유를 2020년 1월 첫째 주 목요일인데 둘째 주 목요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는 매년 2020 그 전략기술 동향인데 4차 산업혁명 미래와 기업의 대응 방안에 그 10대 전략기술을 넣어서 간략하게 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하십니다. 일단 전체적인 아젠다는 정부 기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4차 산업이 현 주소가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 기업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 그 다음에 지금 인공지능이 2020년에 하드로 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기업이나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2020년 지금 CES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주제는 뭐고 어떤 방향을 흘러가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됐어요. 제가 책 낸 게 인공지능 두 번 바뀌었나? 하나, 둘, 셋. 네. 제가 책을 냈어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달에 니들이 인공지능을 알아라는 책이 지금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기고를 했고 2019년에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18, 19년에 했던 걸 컨설팅을 했던 걸 보니까 기업에 어떤 비즈니스 도움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라든지 이런 컨설팅 멘토링을 굉장히 많은 기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컨설팅하면서 그 모델과 다른 기업의 모델을 접목을 시키니까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궁극적인 우리 미래융합연구원의 학술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올해는 이쪽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슈를 해결해 주는 것, 매출을 증대시켜 주는 것, 그 다음에 기업의 고정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부분이 기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좀 더 깊게 학문적 또는 경험적을 가지고 기업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기술의 발전과 경제 환경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의 발달, 그 다음에 SNS의 발달,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왜 또다시 인공지능인가? 그걸 중심적으로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데이터, 그 다음에 블록체인도 데이터, 인공지능도 데이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부분이 앞으로의 그 우리 비즈니스에 접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기업의 어떤 고객의 가치를 생성하는 방법,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CES 2020의 모든 기술을 통한 키워드는 융합이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그 가전이라는 홈 오토메이션 중심으로 해서 그 홈 오토메이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과학기술이라든지 정보기술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즐거움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지금 CES 2020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합니까?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보면은 4차 산업을 이해하려면 3차 산업을 이해해요. 3차 산업은 반자동화였어요. 4차 산업은 자동화, 진흥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동화, 진흥화는 무엇으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 진흥화. 그래서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진흥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94년에 이제 변화된 인터넷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확산이 되고, 블록체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지금 2020년에 새롭게 인공지능이 핫하게 불을 밝히고 있고, 정부 어떤 과제라든지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막 몰입이 되어 있어요. 그 흐름에 우리도 같이 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10대 기술을 보면은 크게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 기술인데 우리는 공부하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고 있는 무인운송수단, 프린팅, 로봇공학, 신소재, 그다음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공유경제, 우리가 익숙한, 그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생물학 기술은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시간관계상
그다음에 삼성의 접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 스크린을 줬다 폈다 하는 이 스마트폰 새로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핀 기술을 통해서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10가지를 이제 요약을 쭉쭉쭉 어떤 거기서 무인 운송 수단부터 쭉 한 번씩 내려가서 그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걸 보겠습니다. 일단은 무인 운송 수단 드론은 사실 어떤 그 운송 수단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그 농작물에 그 기를 수 있는 농약을 뿌린다든지 보호를 한다든지 산불 예방한다든지 그렇게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부분으로부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인 운송 수단 드론 단순히 그 아마존처럼 배송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생명에 가깝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그 기술이 무인 운송 수단 드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SK텔레콤, 삼성 다 이쪽 무인 그 드론에 지금 비즈니스를 확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번에 CES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에서 나르는 사람이 무인 자동차,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고 그걸 테스트를 했다는데 그 안에서 테스트가 과연 되진 않았겠지만 일단은 그 현대자동차라는 네임밸류를 가지고 전시를 했다는 것은 이 정도 기술이 좀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방어, 그 다음에 이 드론을 통해서 얼마 전에 이란에 암살을 했잖아요. 그게 무인 드론이 가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암살을 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암살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쪽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미국이 공격을 하게 되면 세계 전쟁이 되는 거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하는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무인 운송 수단인 드론을 통해서 공격을 해서 암살을 정확히 했어요. 일단 드론이 뜨는 순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은 우리 의학, 뭐 자동차를 만든다, 건축을 만든다도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더 큰 거예요. 얼마 전에 여성의 돌을 3D 프린팅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전시를 하고 그래서 깜짝 놀라요. 앞으로 상용화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한테 유해한가 유해하지 않은가 그 다음 문제고 기술이 그만큼 같다는 거죠. 그 사람의 뼈와 그다음에 뇌의 한 부분이라든지를 다 3D 프린팅해서 인체 해가 없이 수술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용 로봇. 그래서 사람은 원격 조정을 통해서 전쟁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제 굳이 가지 않아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건 무인 항공, 무인 운송 수단 또는 로봇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많이 이제 이 첨단 로봇을 통해서 편리성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일자리를 많이 뺏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출시한 로봇 페퍼라든지 인간과 똑같이 표정을 짓는 안드로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점점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건 이 케어 로봇이 의료 로봇도 어떤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 성장 동력이지만 케어 로봇 쪽이 향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해서 비즈니스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왜? 전 세계적으로 다 고령화 사회고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정보기술 발달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100세 이상까지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래핀 기술은 세상에서 가장 얇고 튼튼한 물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실리콘보다 100배 빠른 전기 전도성을 갖다 하는 것은 바로 전기가 가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연결함과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투명화 휴가나 늘려도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투명 전극, 전자, 에너지 이런 각각의 초경량 고강도 고가의 항공 우주 부품으로서도 사용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 접는 TV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글라스 이것도 다 그래핀 기술로 만들어서 상용화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 그래핀의 미래는
우리의 이 칠판 같은 경우도 그래픽 기술, 그 다음에 벽에 붙어 있는 광고판도 다 그래픽, 유리도 다 그래픽이면 뭐든지 다 여기서 빔으로 쏘든 아니면 다른 그 스마트 이동 수단으로 쏘든 다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테헤란의 이 사거리, 프렉스 사거리에서 보면 전광판을 보는 그거보다도 더 10배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럼 전 세계가 쫙 멋있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는 지금 핫하게 독일을 중심으로 확산을 되고 있어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의 주요한 비즈니스들이 베트남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새롭게 만드는 이 공장의 어떤 시설들은 다 스마트 팩토리에 기반을 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성장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왜? 주요한 그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그러니까 서로 앞다퉈서 베트남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아디다스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제 운동화를 생산하는데 600명이 투입했는데 지금은 로봇 자동을 통해서 10명의 직원만 투입해서 같은 생산량을 내고 분량이 거의 없게 합니다. 이 영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영상은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사실은 지금 블록체인이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과 그 기술을 통한 암호화폐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라는 걸 블록체인으로 연상을 시켜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은 세상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변화시키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걸 통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을 증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실을 통해서 공유하고 보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크게 변화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우리 공인인증서로 모든 걸 하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공인인증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산지 증명을 통해서 우리 식자재를 먹을 때도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생산했고 바코드가 붙어 있어서 내가 먹는 게 정말 안전한 자연식을 먹는 건지 아니면은 온실에서 농약을 키워서 다른 수단으로 농사를 했는지를 과거 이제 좀 지나면은 투명하게 우리 식탁에서 놓이는 음식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진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학위라든지 지금은 이제 서로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접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명하는 스탬프 기능, 이 인증해주는 스탬프 기능들이 학교가 모여서 이 사람이 진짜다라는 걸 동시에 참여해서 공유해서 인정을 해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더 인정을 한다. 그래서 다시 가짜를 이제 만들 수가 점점 없어집니다. 학위에 대한 유조가 없어진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 이제 구민수 이사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결제, 송금, 그다음에 국내 간도 있고 해외 간도 있는데 그게 다 어떤 화폐의 기준에서 꼼짝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스마트 기술, 피어투피어 이 거래를 통해서는 물리적 공간의 필요 없이 내가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로의 뭐 화폐라든지 그다음에 유통이라든지를 내가 어떤 보증 기간에 관계없이 인증을 한다면은 서로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화폐 중심이 이제 달러로 돼 있었는데 그 달러의 기준을 없애고 또 다른 화폐의 기능 암호화폐들 예를 들어서 리브라라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가 곧 올해 발행을 할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반대를 하겠죠. 그게 발행을 함과 동시에 미국의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질 테니까.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손해보는 사람이 미국의 부유 트럼프가 손해를 보겠죠. 특히 재력이 있고. 그런데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전 세계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래될 수 있는
송금에 예를 들어서 송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로 보내는데 1,000만 원을 보낸다. 그럼 송금이 한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 들어간다. 그럼 페이스북을 통해서 송금을 하게 되면 뭐 5원, 10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전 세계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 송금 기능, 그다음에 물건을 사서 팔고 하는 기능도 페이스북 안에서 보호된 상태에서 거래를 한다면은 유통 기간도 단축되고 전 세계 폐허가 되겠죠. 이런 화폐에 대한 안정화도 될 수가 있고 제3의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블록체인은 이제 굉장히 많은 기술이 있지만 중요한 건 탈중앙화, 신뢰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블록체인 활용 가치를 다른 데서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나라고 그 미국에 있는 그 제가 연구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데이터 관리, 데이터 검증, 금융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블록체인으로 바뀌고 있어서 차별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증명, 동의, 합의, 참여, 보상, 수요, 안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어떤 블록체인 기술로 담아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사람의 그 가공이 필요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안전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가치 보존이 가능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품이 진짜 진품인지를 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집의 명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증명해주나요? 안 된다.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것이다. 그 다음에 공유경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뉴욕 같은 경우 어떤 돈이 없는 사람이 뭐 취업을 한다, 인터뷰를 본다, 연극을 보러 간다, 또는 파티를 간다 했을 때 돈을 옷을 빌려서 쓰는 이런 드레스 샵 패스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에어비앤비하고 우버는 이제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근데 제가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공유경제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2008년에 설립을 했는데 지금 약 37조예요. 지금 현재 37조, 8조. 그다음에 우버 같은 경우도 약 100조 가까이. 2009년 똑같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배달의 민족이 몇 조죠? 4조 5천억 정도에 매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친구가 정말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 이 배달의 민족이 하향세로 접어들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요기요가 더 올라가고 배달의 민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이 자본을 받았기 때문에 요기요를 쫓아가지는 못하지만 중간 정도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아서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정희가 투자를 요청을 했는데 손정희가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대단한 친구예요. 아무튼 그런 의사결정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2020년 인공지능 시대에 도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은 과거에 대해서도 현재 그 미래에도 핫한 이슈가 되는데, 인공지능은 두 가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 비슷하는 기계를 가리키는 범용 인공지능, 그 다음에 딥러닝은 전용 인공지능. 어떤 프로세스의 특정한 작업, 자동화처럼 매우 특정 작업 기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인공지능의 머신러닝과 딥러닝 딱 두 가지가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좁은 의미의 딥러닝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부분 집합인데, 우리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던 그 학습된 바둑의 그 바둑은 알파고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학습해서 알파고하고 바둑을 쳤어요. 그다음에 머신러닝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되지 않지만 기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변화와 데이터를 가지고 창조해 나가면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기계가 계속. 그래서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그때 중복되면서도 인공지능에서 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PA라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이제 요즘에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업무를 자동화시켜서 사람이 귀찮고 복잡했던 일을 짧은 시간에 가볍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홈쇼핑에서 반품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품이 들어오는 그 아이템이 사이즈별로 다 다를 것이고 남녀 성별로 다를 것이고 지역도 다 다를 것이고 지금 다 오프라인으로 받아서 그걸 입력을 한 다음에 담당자에서 다시 재고를 보내고 받고 이런 과정들을 했는데 그걸 이메일로 오든 반품 리스트로 오든지 아니면 전화로 오든지를 다 로봇이 알아서 정리해서 담당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점표 처리를 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들을 다 사람이 입력을 했는데 기계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한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정보를 찾아서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것도 매달 새로운 뉴스를 만든다 이런 것들도 다 로봇이 할 수 있게 작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람이 또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들. 근데 제가 이 그 RPA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사람이 편리해야 되잖아요. 내가 CEO면 예를 들어서 비서한테 또는 담당 임원한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어떤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들어가서 과거 자료 찾고 과거에 뭐 이거 어디였냐 막 부서가 들썩들썩 하는데 인공지능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해서 이런 형태로 보여주면 될까요? 이런 형태로서 변화된 건 이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이런 의사 결정을 내리면 어떨까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RPA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딥마인드라는 애는 알파고예요. 얘가 알파고인데 지금은 이제 바둑을 전 세계를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미국에 있는 많은 개인 의료 정보를 다 지금 학습하고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학습하고 있고 개인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아무튼 나중에 하면 더 하고 어떤 의학을 발전시킨다든지 또는 사람의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연장시킨다든지 새로운 의학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학습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곧 이 알파고 이제 딥마인드가 새로운 걸 또 깜짝 놀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여기도 아까 똑같은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비서를 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피커, 하나는 노트북. 두 개. 스피커는 내가 말하면 찾아서 나한테 핸들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노트북은 말하는 걸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자료가 화면에 디스플레이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찾아와 저거 찾아와 이렇게 막 했는데 나중에는 전부 옆에 노트북처럼 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노트북 하나와 그다음에 말을 인식할 수 있는 입력할 수 없잖아요. 말을 인식할 수 있는 스피커와 노트북과 그다음에 대형 스크린 그다음에 연결된 프린터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말한 걸 바로 즉시에 1분 이내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인공지능 비서다. 이게 실제로 캐피탈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 비서 지금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없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손을 하나도 안 대고 TV를 보고 있고 그런데 이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 그건 어떻게 기동이 되나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가 데이터를 다 가져가 컨트롤해요. 그래서 각 가정의 패턴을 다 학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가정에 남편이 살고 부인 살고 애가 둘이 살고 좋아하는 건 뭐고 왜 음성을 다 인식하고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내가 TV에 틀면 미스터 트롯을 탁 틀어준다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이 지금 CES에서도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컨트롤이 중앙에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스피커예요. 근데 나중에 이 스피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상담원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상대방의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사람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상당한 내용이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에 대한 건 처음에는 질문과 답변이 모범 다음반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계속된 고객의 질문과 답변해 주는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 네가 질문하고 있는 정확한 의도를 이제 아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 판매 또는 자산관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 로봇처럼 인공지능처럼 빠삭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일들이 상담원들의 일이 확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래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뒤에 10대 정보 기술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응 방안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인화를 통해서 인공지능 보편화된 인프라 고도화되는 부분, 가상현실 기술을 기술 지원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융복합 스마트, 지금 각 지자체별로 스마트 도시를 만드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사실 그래야 돼요. 돈을 쓰고 거기에서 IT 발전도 하고 거기에 사는 지자체들이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초연결사회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정지훈 변호사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법 쪽이에요. 왜? 제가 감히 얘기하는 건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내려서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 사례를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 과거의 경영학의 1862년도에 있는 데이터까지 다 가져와서 가장 유용한 사례를 가지고 현재 사례를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답이 더 정확할까요? 근데 그 결정을 인공지능이 내리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지 그 답의 정확도는 더 높다는 거죠. 근데 법쪽에 있는 분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변화되는 걸 거부하는 저항 세력이에요. 왜? 국회의원 반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우리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고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뀐다는 건 우리나라는 쉽지 않다.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 다음 이제 국방 분야에서도 변화되는 부분이 이 가족형 로봇, 견마 로봇 같은 경우가 산을 수색하고 산을 수색하고 내려오고 오르막도 내려오고 내리막도 내려오고 뛰어가고 걸어가고 뭐든지 굴러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X51A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이지만은 이 무인이 지금 저는 한번 그 비행 물체를 한번 보고 싶은데 이란에 암살했던 무인 비행기가 뭐였을까? 저는 좀 되게 궁금해요. 나왔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미래의 군은 디지털 솔저. 나중에 우리가 그 아이언맨처럼 이제 군인도 점점점 왜 자기 자신도 보호해야 되겠지만은 이 서로의 군인들 간의 서로 위치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어떤 방어를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안전, 그 다음에 뒤에서도 보면서는 이제는 사람이 나르고 뛰고 물에도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디지털 솔저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미래군은 무인 전투, 사람이 참여할 수도, 나중에 정말 우리가 그 38선의 경계를 두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지만은 정말 로봇을 그 38선에서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보다 가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어떤 공격 진입로를 로봇이 먼저 가고 그 다음 로봇이 가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가게 되면 같이 뛰어갈 수 있는 그 적진으로 공격할 수 있는 로봇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로, 시가전 다 마찬가지. 그다음 환경 분야의 모니터는 이 사물 인터넷의 그 센터가 있어요. 그 센서.
뭐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진동 센서 이런 센서를 통해서 미리 어떤 위험에 대한 노출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사용하고 있고 모니터링 기능 다 그래서 지금 뭐 드론이 산을 감시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대처, 뭐 홍수 예방, 뭐 지진 예방 다 이런 것들도 다 사물 인터넷 센서에 의해서 그래서 지진에 대한 대비책도 일본 같은 경우는 책상에 놔서 이 책상에 놓은 이 컵이 흔들림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대피에 대한 그 매뉴얼이 나와 있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 하우스텐버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뭐 이 바리스타 가장 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기보다도 자동화 기술에 가깝죠. 그죠?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if then else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인데 여기에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오면 이 커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그 구글에서도 통역기가 막 나와 있잖아요. 전 세계 통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무료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할 때 호텔 방마다 그 스피커가 나서 내가 한국말 하면 그 나라 말로 통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스마트 앱이 우리나라처럼 발달된 경우가 없어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이드가 필요 없고 어느 위치에 내가 동선을 그려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그 위치에 가서 어떤 그 QR 코드를 찍는다든지 어떤 다른 걸 찍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그 상황을 설명드릴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지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점점점 이 대한민국 이 관광에 대한 서비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이런 그 가이드 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떤 사고 난다라든지 할 때 매뉴얼이 없잖아요.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조각 다 그 시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스마트 도시를 지금 반월, 안산, 창원 이쪽에 지금 스마트 도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도 다 이런 기준을 청사진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것도 국민 안전처에서 어떤 경우에 그 사고에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드는 형태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0대 전략 기술 간단하지 않지만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쭉 변화된 부분들이 제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어떻게 보면은 이 색칠한 부분이 제 전공 분야예요. 제가 이제 쭉 흘러왔던 분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 주도 개발, 증강 분석, 디지털 투 이런 것들이 지금 블록체인 2017년부터 블록체인 분산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블록체인이 실용적 블록체인, 활용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활용은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몇 년이 됐습니까? 1년, 2년, 3년, 4년이면 세상이 변해야 되는데 지금 법 제도라든지 이 거부하는 정부에서 거부하는 것 때문에 발전이 중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떤 그 10대 정부 어떤 지자체라든지 또는 부산에서 지금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주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하는데 나중에 학력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그 우편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사실을 증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은 실행을 곧 올 상반기에 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국방, 그 병역에 대한 걸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어서 병역에 대해서 어떤 조회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언제 입대를 해서 어디서 군복무를 했는지가 촥 나옵니다.
지금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수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테스트 파일럿 시스템도 끝나가지고 상용화가 될 직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우리가 인증 동사무소에서 증명하는 부분도 거의 근접해 와 있어요. 편리하게 될 것이다. 근데 2020년에는 초자동화 뭐 다중경험인데 이건 쭉 읽으면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찾아보면 2019년하고 2020년하고 큰 차이점은 이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 공간 중투로 변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알고 넘어가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중심으로 됐다는 것은 내가 편리해지고 나를 통해서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 공간은 어떤 편리성도 있지만은 사람 중심으로 편리성, 즉 집과 그 다음에 공장과 그 다음에 환경 크게 얘기하면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건강하고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2020년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 중심으로 초자동화 그 다음에 다중경험, 전문성의 민주화, 인간 증강, 투명성 이런 것들은 과거에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든지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믹스드 리얼리티를 통해서 검증되고 인지됐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기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과거에 나이키를 입으면 어떤 더 좋아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사람을 통해서 착용한 시계라든지 다른 인식표가 나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운동 습관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일부만 전 국민 4천만이면은 뭐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만 그 경험을 했고 나머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시대는 확 변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울에 있다가 시골에 가면은 이 버스를 어떻게 타지? 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권을 가진 엣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도 디바이스고 그다음에 각각에 퍼져 있는 디바이스들. 디바이스라는 것은 이동한 공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기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엣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집에 있는 그 스피커도 하나의 엣지 디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CTV를 보고 있는 이 건물의 1층에 있는 CCTV도 하나의 엣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시계, 또 각각 운동 기계,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지금 킥보드 이런 것도 하나의 디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빅데이터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초자동화인데 좀 더 시간 관계상 줄이면 다중 경험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웨어러블 컴퓨터, 멀티센서 같은 기술 이동 인간의 기술을 인지하는 방식이 변화된 경험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경험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디지털 시대 인식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 다중 경험이라고 전문성의 문제는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 내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IT의 기술이 똑똑하든 간에 다 필요 없고 민간인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 민간인도 그 툴을 이용해서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간 증강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그 로봇, 그다음에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 이런 걸 통해서 변화되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투명성과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 어떤 소유가 명확하고 그다음에 그 원산지가 명확하고 그다음 증명할 수 있으면은 그런 거지. 우리가 과거에 ERP를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CEO가 부정적인 새로운 돈을
사이드 머니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ERP가 도입된 거예요. 정상적인 전표를 발행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전사적 자원관리를 해야 되는데, 야, 이 돈은 비자금으로 빼, 이 돈은 얼굴 빼도 과거에는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ERP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한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 거라는 정확한 수요에 대한 증명,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사람 것이라는 증명, 그런 것들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자율